한 마리 개가 프랑스를 무릎 꿇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경악했어요. CNN, BBC, 르몽드지가 앞다퉈 특종을 터뜨렸죠. 진돗개 하나가 프랑스를 울렸다. 이유는 단 하나, 진심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 명예구조견 인증서를 수여했어요. 유럽 전역에 한국견 입양 열풍이 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사태의 시작은 한 여자였습니다. 제 이름은 엘로디 비숍입니다. 프랑스 응급구조 전문의에서 동물행동심리학 박사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유럽 동물행동학계에선 꽤 알려진 이름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전 동물을 그냥 조건반사적 존재로만 봤거든요. 파리 대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동물은 기능적 수단일 뿐이고 감정을 투사하는 건 인간의 착각이라고 말이죠. 차갑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 제가 한국인들에게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역겨웠어요. 진돗개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충성 이야기 말입니다. 웃음이 터졌죠. 이 정도면 종교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응급구조 현장에서 15년을 보낸 저에겐 그런 감정적 해석이 거의 광신도 수준으로 느껴졌어요. 한국 문화의 그런 정서적 과잉이 정말 못마땅했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그날이 왔어요. 루르마랭 숲 실종 사건 보고서가 제 책상에 떨어진 거예요. 82세 치매 할아버지와 함께 구조된 한국계 이야기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내 커리어가 부정당한 느낌이었죠. 무슨 쇼일까? 이게 제 첫 반응이었거든요. 보고서엔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자 곁에서 발견된 소형 한국견이 밤새 실종자의 체온을 유지시켰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개가 전신이 진흙과 혈흔으로 덮여 있으면서도 실종자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제 머릿속엔 즉시 의문이 들었어요. 걔가 정말 의도적으로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동료 수의사장 피에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게 이름이 흑구라고 하면서 보호소에서 온 유기견이었다고 하더군요. 보호소 출신이라니. 그럼 더욱 의심스러웠죠. 훈련도 받지 않은 개가 그런 고도의 판단을 했다는 건 상식으로는 해석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구조대원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 개가 늑대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지팡이까지 물어서 옆에 정리해뒀다고 하더군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제가 알던 동물 행동학으론 절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프랑스 구조대원들까지 한국계의 특별함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역시 한국계는 다르다면서 진돗개 혈통의 충성심이 남다르다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틀어졌습니다. 서구의 과학적 동물학과 한국의 정서적 동물관이 정면으로 맞붙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강하게 반박했죠.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고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 안의 자존심이 울컥거렸어요. 혹시 정말 그 작은 개가 의도적으로 할아버지를 구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옳은 걸까요? 논문 수십 편보다 그 개가 더 논리적이었다. 나는 과학을 믿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개가 철학이 되어버렸다. 그때까진 몰랐어요. 제 평생의 신념이 한국에서 온 작은 유기견 한 마리 때문에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흑구. 그 이름조차 생소했던 개가 제게 보여줄 충격적인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밤은 미쳤습니다. 절망, 공포, 비명, 그리고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실종자는 조셉 르그랑이었어요. 82세,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였죠. 아들도 딸도 모두 파리로 떠나버린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특히 춥고 비가 내렸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거든요. 치매 환자에겐 죽음과 직결되는 상황이었죠.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이미 6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제가 현장 자문을 위해 도착했을 땐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구조대장 미셸이 절망적인 얼굴로 말했어요. 생존 확률이 30%도 안 된다고요. 이 추위에 일반인도 버티기 어려운데 하물며 치매 환자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밤을 버틴다는 건 거의 기적이었거든요. 72시간 이내에 찾지 못하면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두가 그 뜻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 문제는 늑대였어요. 프로방스 숲엔 늑대가 서식하거든요. 특히 밤에는 무리지어 활동합니다. 구조대원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젯밤에도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다면서 노인분이 홀로 그 숲에 계시다면 정말 위험하다고 했죠. 가족들은 이미 흐느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건지 물어보면서요. 전문가로서 저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기적은 없다고요. 의학적으론 이미 끝났다고 했죠. 나는 과학을 믿었다. 데이터를 믿었다. 확률을 믿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첨단 열화상 카메라도 수십 명의 구조대원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무전기에서 갑자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달려갔죠. 저도 헐떡이며 따라갔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숲풀 사이 작은 공간에서 할아버지가 웅크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위에 뭔가 검은 덩어리가 덮여 있었거든요. 구조대원이 손전등을 비추자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작고 검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이게 뭐지? 모두가 당황했어요. 개는 전신이 진흙과 피로 범벅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만큼은 비교적 깨끗했거든요. 마치 개가 밤새 할아버지를 자신의 몸으로 덮고 있었던 것처럼요. 즉시 체온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할아버지의 체온이 생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불가능해. 제가 중얼거렸죠. 그게 가능했단 말인가? 내 안의 모든 이론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구조대장이 말했어요. 이 개가 밤새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해준 것 같다고요. 자기 체온으로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개가 그런 판단을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눈앞에 있었어요. AI 드론, 열화상 센서, 무전망. 다 있었지만 아무도 못했다. 그런데 한국 개 하나가 다 해냈다. 혼자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 곁엔 지팡이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구조대원이 말했죠. 이 지팡이, 개가 물어다 놓은 것 같다고요. 할아버지가 찾으실 수 있게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었거든요. 불가능해요. 제가 계속 중얼거렸죠. 훈련받지 않은 개가 이런 고차원적 판단을 할 리 없어요. 그런데 내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떨리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달랐어요. 모두가 그 개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미셸이 말했어요. 20년 넘게 구조 현장에 있었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고요. 정말 대단한 개라고 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과학적 신념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다는 걸요. 우린 장비를 믿었지만 그 개는 마음을 믿었다. 우린 기술을 의존했지만 그 개는 본능을 따랐다. 우린 논리를 추구했지만 그 개는 사랑을 실천했다.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개가 첨단 장비로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거였어요. 말없이,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요.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내가 틀렸다는 걸. 그 개의 이름은 흑구였습니다. 한국 보호소에서 온 이름 없는 유기견. 진돗개 혈통이 섞인 듯 했어요. 보호소 기록을 확인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을 좋아하지만 눈치를 보는 아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림. 그런 개가 프랑스 숲에서 보여준 용기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수의사가 흑구를 검진하면서 중얼거렸어요. 발가락에 상처가 꽤 깊다면서 가시에 찔린 것 같은데도 자리를 지켰다고 하더군요. 아픔을 참으면서까지 할아버지를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흑구는 한 번도 짖지 않았던 거예요. 늑대의 접근을 경계하면서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죠. 더 놀라운 건 흑구의 행동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덮고 있던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치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듯 자신의 몸 전체로 할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고 했죠. 심지어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물어 옆에 두는 세심함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학습이 아니었다는 걸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선택된 충성이었죠. 우린 증거를 찾았지만 한국은 이유를 찾지 않았다. 흑구는 정답이 아니라 옳음을 보여줬다. 그때 제가 흑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뭔가 특별한 걸 봤거든요. 두려움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저 순수한 의지만이 있었어요. 이건 학습이 아니야.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선택된 충성이었죠. 그 순간 수십 년 연구는 그게 한 번 숨결만큼의 무게도 되지 않았다. 구조대원 앙투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 개들은 정말 다르다면서 진돗개 DNA에 충성심이 새겨져 있다는 말이 맞나 보다고 했죠. 제 머릿속에서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믿어왔던 동물 행동학 이론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수의사가 흑구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개의 체온이 정상보다 낮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체온을 다 할아버지에게 내준 것 같다고 했죠.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어요. 자기가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보통 동물의 생존 본능으론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이죠. 설명이 안 된다고? 내 전공이 설명이 안 된다고?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어요. 논리와 직관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흑구는 그냥 개가 아니었어요. 한국 토종견의 위대함을 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진돗개 혈통의 자부심이 국경을 넘어 프랑스 땅에서 꽃피우고 있었어요. 그 작은 몸에 담긴 거대한 마음을 보면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 사건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정신이 담긴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서구는 이론을 만들었고 우린 성취를 말했지만 한국은 마음을 키웠습니다. 우린 머리로 이해했지만 한국은 가슴으로 실천했다. 흑구가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첨단 장비로도 하지 못한 일을 순수한 충성심으로 해낸 거였죠. 그 작은 몸에 담긴 거대한 한국의 정신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박했어요. 아니, 반박해야만 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개도 아닌데 저런 고차원적 판단을 했을 리 없어요. 나는 증거를 보면서도 그걸 증거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학자 이전의 인간으로서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달랐죠. 모두가 흑구의 행동을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어요. 흑구가 할아버지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모아 바람막이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쌓인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였죠. 제 머릿속이 폭발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였어요. 계획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과학적 사고와 눈앞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마을 주민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니 한 분이 흑구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이 개가 조셉을 구했다는 거야? 정말 천사구나. 주민들이 흑구에게 천사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감격해하며 사진을 찍고 쓰다듬어주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에 가까운 혼란을 느꼈어요. 감정이 논리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부정하려고만 했을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언론이 달려왔고 흑구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어요. 동물행동학 전문가로서 설명을 요구받았어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한국계의 특별함, 진돗개 혈통의 충성심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지만 구조대장까지 나서서 반박했죠. 현장에서 직접 본 그 개의 행동은 정말 특별했다면서요. 제 학문적 자존심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유럽 동물행동학계의 엘리트인 제가 한국개 한 마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거든요. 한국에선 마음의 힘이라 부르던 걸 우리는 아직 단어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 간극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또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물을 드리려 했는데 할아버지는 흑구만 찾으셨어요. 내 강아지는 어디 있지?
검은 강아지 말이야.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할아버지가 흑구만큼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건 의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프랑스 언론이 한국의 충성견이라며 흑구를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동료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동료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한국계 이야기가 정말이냐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과장된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언론이 감정적으로 포장한 거죠. 하지만 동료는 달랐어요. 구조대 보고서를 직접 봤는데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 토종견의 유전적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서구 과학계의 합리주의와 한국 문화의 정서적 가치관이 정면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은 점점 한국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신념이 한국에서 온 작은 개 한 마리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건 나의 굴복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이 진짜 시험이었어요. 구조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숲에서 으스스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늑대 무리의 울음소리였어요. 구조대장 미셸이 급하게 말했죠. 모든 인원 후퇴하세요. 늑대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서둘러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흑구가 뒤처졌거든요. 깨도 데려가야죠.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늑대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박사님, 위험해요. 사람부터 대피해야 합니다. 구조대원장 릭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 순간 저는 뒤돌아봤어요. 흑구가 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거였죠. 안 돼! 제가 외쳤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흑구가 도망가지 않는 거였어요. 늑대 무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5마리, 6마리. 어둠 속에서 노란 눈들이 번쩍였죠. 보통 개라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흑구는 달랐어요. 제가 목격한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흑구가 늑대들을 향해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 작은 개가. 제가 중얼거렸죠. 흑구는 할아버지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와 늑대들 사이에 서서 보호막이 되어줬거든요. 늑대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흑구와의 거리가 불과 10m도 안 남았죠. 그때 흑구가 포효했어요. 작은 몸에서 나온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소리였어요. 와! 그 소리에 늑대들이 잠시 멈춰섰어요. 흑구의 기세에 눌린 거였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크기, 용기의 크기였거든요. 구조대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셸이 속삭였죠. 저게 정말 대단하다. 흑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늑대들과 정면으로 맞섰거든요. 마치 자신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방패라는 걸 아는 것처럼요. 한국과 프랑스,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생명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흑구를 개가 아닌 전우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 평생 쌓아온 교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늑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흑구의 의지에 압도된 거였죠. 믿을 수 없어. 제가 탄성을 질렀어요. 한국 진돗개의 DNA에 새겨진 용기가 프랑스 프로방스 숲에서 꽃 피우고 있었어요. 체구는 작았지만 마음은 거대했거든요. 그때까지도 흑구는 짖지 않았어요. 조용히, 묵묵히 하지만 확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죠. 늑대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흑구가 비로소 몸을 풀었어요. 할아버지 쪽으로 돌아가더니 다시 곁을 지켰거든요. 저게 정말 개야? 구조대원 앙투안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죠. 저건 한국의 정신이에요. 프랑스 프로방스 숲에서 울려 퍼진 한국 진돗개의 마지막 포효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본 거였거든요. 기적처럼 할아버지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죠. 할아버지가 눈을 뜨자마자 하신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내 강아지는 어디 있지? 검은 강아지 말이야. 간호사가 흑구를 데려오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할아버지가 약한 손으로 흑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길을 잃은 줄 알았는데 얘가 날 찾아줬어. 병실 안 모두가 말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특정 대상만 선명하게 기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흑구를 쓰다듬으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였어요. 며칠 후, 언론의 한국의 충성견 타이틀이 전 유럽을 흔들었습니다. 기자 클로드가 저에게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박사님, 며칠 전과는 입장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틀렸습니다.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개에게 경례를 했어요. 흑구에게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유럽 전역에서 한국 문화와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독일 동물학자 한스 밀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엘로디, 그 한국개 이야기가 독일에서도 큰 화제야. 진돗개 혈통의 유전적 특성을 연구해봐야겠어. 이탈리아에서도 연락이 왔고 영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동물에 대한 정서가 세계적 화제로 떠오른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일반인들의 반응이었어요. 프랑스 내에서 한국견 입양 문의가 급증했거든요. 동물보호소 직원 소피가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한국 믹스견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흑구 같은 개를 입양하고 싶다면서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문화담당관 김민수 씨가 말씀하셨죠. 박사님 덕분에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 사건이 아니었어요. 생명에 대한 경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깊은 감동이었거든요. 프랑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흑구를 명예구조견으로 등록했어요. 농업부 장관이 직접 시상식에 참석했죠. 이 작은 영웅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장관의 말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 관련 서적들도 불티나게 팔렸어요. 특히 진돗개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서점 직원이 말했어요. 한국 문화 관련 책들이 이렇게 인기인 적은 처음이에요. 특히 한국의 동물관에 대한 책들이 인기 있어요. 국경을 넘어선 이 감동의 물결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한 차원 높였어요. 작은 개 한 마리가 문화 외교의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거든요. 제 동료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르크 교수가 말했죠. 엘로디, 이번 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 정말 깊이 있는 문화구나.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의 동물에 대한 정서는 감정 과잉이 아니라 깊은 문명적 가치라는 걸요. 흑구가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길러온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었죠. 그 작은 몸에 담긴 거대한 한국의 정신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거였어요. 그 작은 개의 손짓 하나가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몇 주 후, 흑구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식 명예구조견 인증서를 받게 된 거였죠. 시상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할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셨거든요. 농업부 장관이 직접 흑구에게 메달을 걸어주면서 말했어요. 이 작은 영웅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개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말 고마운 아이지. 흑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죠. 시상식 이후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내 한국견 입양 열풍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동물보호소 소장 미셸 뒤랑이 말했어요.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한국 믹스견들이 모두 입양됐어요. 사람들이 흑구처럼 충성스러운 개를 원했던 거죠. 한국견의 특별함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그 뒤 저는 한국동물윤리문화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문화를 비판하려 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된 거였어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동물관에 대해 깊이 공부했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동물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동반자로 여겨졌죠. 한국문화연구가 장피에르 르블랑 교수와 대담을 나눴어요. 박사님, 한국의 동물과는 정말 특별합니다. 서구의 소유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동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상호 존중의 관계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흑구가 보여준 것도 바로 그런 관계였거든요. 제 첫 번째 강의 날이 왔어요. 강의실이 가득 찼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웠어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한국의 동물관을 감정적 과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흑구를 통해 깨달았어요. 그건 감정 과잉이 아니라 깊은 문명적 가치였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동물에게 보이는 정서는 수천 년간 축적된 생명 존중의 철학입니다. 제가 진심을 전한 순간 강의실은 정적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박사님, 그럼 서구의 동물관과 한국의 동물관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더 나은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 토종견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급증했어요. 진돗개 연구를 하고 싶다는 해외 학자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독일의 동물행동학자 안나 밀러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엘로디 박사님의 연구를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한국견의 유전적 특성을 함께 연구하고 싶어요. 프랑스와 한국 간의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흑구가 양국 우정의 상징이 된 거였죠. 작은 개 하나가 두 나라의 우정을 잇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특별 행사를 열었어요.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였죠. 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흑구 덕분에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면이 프랑스에 알려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작은 유기견 한 마리가 두 나라의 마음을 잇고 한국의 정서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며 진정한 문화대사가 된 거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감정과 논리가 충돌할 때 진심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흑구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경험한 거였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인데요. 흑구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어요. 흑구의 이야기를 세계문화유산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 교육자료로 채택되다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박사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사건이 아닙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유네스코 담당자의 말이었죠.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거든요. 한국 문화의 동물 윤리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교수가 질문했어요. 박사님, 그럼 한국의 동물관이 서구보다 우수하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우수하다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거예요. 감정과 논리가 충돌할 때 진심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흑구의 이야기가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프랑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진정한 용기라는 단원으로 말이에요. 아이들이 흑구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진돗개 보존회에서 흑구를 명예 진돗개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였어요. 비록 순혈은 아니지만 진돗개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었죠. 제 연구도 큰 성과를 거뒀어요. 동양동물윤리학의 현대적 의미라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거든요. 동료 학자들의 평가도 달라졌어요. 마르크 교수가 말했죠. 엘로디, 내가 한국 문화에 대해 열어준 새로운 시각이 정말 놀라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구나. 흑구는 여전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병세도 많이 호전되셨죠. 흑구와 함께 있으면 기억도 더 선명해지신다고 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반려동물이 치매 환자에게 이렇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한국의 진돗개는 이제 국제적으로 충성과 용기의 상징이 됐어요. 여러 나라에서 진돗개 보존과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영국 왕립동물학회에서도 초청이 왔어요.
한국 토종견의 행동 특성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거였어요. 발표를 마친 후 한 영국 학자가 말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동물의 행동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서도 봐야겠네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의 동물에 대한 정서는 감정 과잉이 아닌 깊은 문명적 가치라는 걸요. 새로운 동물 문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죠. 과학과 감성의 조화, 이성과 직감의 만남이었어요.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냉정한 과학자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연구자가 된 거죠. 감정과 논리가 충돌할 때 진심이 답이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흑구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흑구는 단순히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한 인간의 교만을 꺾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세계에 증명한 진정한 전설이 됐거든요. 이 작은 개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 문화를 바꾸고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흑구를 보러 가요. 할아버지와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진짜 위대한 건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오늘도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힘이었어요.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상을 감동시킨 거였죠. 흑구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